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고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는데 왜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의 기준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텔레비전을 켜면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인터넷을 열면 해외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들의 사진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것을 누리지 못할까? 그 비교 속에서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가 아주 단순한 말을 남겼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테입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상가이자 평생을 퀘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칸트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할 일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비싼 차도 필요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살기가 이렇게 팍팍한데, 겨우 세 가지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공허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끝없이 길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들. 그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살아가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감동이 없고, 삶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졌던 그 순간들. 그때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었을 때, 앞으로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의 절망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희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칸트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이 세 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칸트는 그것을 깨우쳐줍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자각이라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칸트의 이 짧은 한마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희망이 인간에게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삶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꿈꾸던 자유이고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고. 로또에 당첨되면 당장 일을 그만두겠다고. 매일 늦잠 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답은 뜻밖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처음 며칠은 천국 같지만 그 이후로는
지옥이 됩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쉴 수 있다는 기쁨에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것이 없고 오늘과 내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때는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일할 때가 그립다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힘들다고. 이 말 속에 칸트가 말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말한 할 일은 반드시 직장에서의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란 내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는 것도 할 일입니다. 손주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고르는 것도 할 일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할 일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편지를 쓰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모두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각.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이것이 살아있으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활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시는 분,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거나 그런 분들은 대체로 건강하시고 표정이 밝으시고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편하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없어지시고 말수가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몸이 아파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먼저 멈추면 몸도 따라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평생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에 맞춰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루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이 규칙적인 삶은 자신의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쓰고 매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칸트에게는 삶의 의미였고 행복의 토대였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는 의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억지로 해야 하는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된 일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단순히 쾌락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그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출근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퇴근 후에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것, 그것도 나의 할 일입니다. 이 모든 할 일들이 모여서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존재 이유를 만듭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잃으면 단순히 수입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것은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할 일이 없으면 그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한다고 한숨을 쉬시기 전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투덜거리시기 전에 내가 돌볼 가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산책을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동네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채워지고 할 일이 하나둘 생겨나고 그 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칸트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할 일을 꼽은 것은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행복의 두 번째 조건으로 꼽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되어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고, 더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외로운 사람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빨리 쇠퇴했습니다. 칸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것은 바로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슬퍼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면 걱정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사랑은 연인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김치 한 포기를 건네며 하는 인사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거는 것, 누군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는 것,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점점 관계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웃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래된 친구와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각자의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나 기근이 사람을 죽였다면 지금은 외로움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아프고, 혼자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매일 전화를 해주는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그 전화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그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그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는데 매일 문병을 와주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 친구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수다를 떨었을 뿐인데 그 시간이 약보다 나았다고. 혼자 누워있을 때는 천장만 보면서 온갖 걱정이 다 밀려왔는데 그 친구가 오면 걱정이 사라지고 웃음이 났다고. 이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됩니다.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관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누군가의 삶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윤리학의 유명한 원칙이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칸트가 말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랑을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랑의 점수를 매기고 사랑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저 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절반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전화를 거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십시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럽다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나의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닻.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칸트가 행복의 두 번째 조건으로 이것을 꼽은 것은 인간의 행복이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세 번째 질문이 바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칸트에게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요구였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낙관주의와 혼동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말들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이런 막연한 낙관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 더 나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딘가에 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칸트가 말한 희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칸트적 의미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찰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갔는데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수용소를 나가면 다시 만나야 할 가족이 있다고 믿은 사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몸이 먼저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꺼졌고, 마음이 꺼진 후에는 몸도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빛에는 빛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발걸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희망을 잃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해봤자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세상이 변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당연히 결과도 없고, 결과가 없으니 더 절망하고, 더 절망하니 더 시도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희망을 잃은 사람의 비극입니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불확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칸트는 왜 희망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칸트가 인간의 이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비록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고,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칸트에게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희망의 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무언가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아이들이 다 자라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 이 병만 낫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희망. 그 희망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희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 거라는 작은 기대. 이번 주말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웃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설렘. 봄이 오면 꽃이 필 거라는 소박한 기다림.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우리를 내일로 이끌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무한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희망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희망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80세의 희망은 20세의 희망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같습니다. 20세의 희망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이었다면 80세의 희망은 매일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겠다는 소박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이 20세의 원대한 꿈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칸트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시대에 80세는 매우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책을 쓰고 있었고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희망은 현재를 바꿉니다. 희망이 있으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봅니다. 이것을 넘으면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벽으로 봅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작은 희망 하나만은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 희망이 촛불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촛불 하나면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 걸음이 보이고 다음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어둠을 지나 빛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볼 것이 있고 할 것이 있고 느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칸트가 행복의 세 번째 조건으로 희망을 꼽은 것은 희망이 없으면 나머지 두 가지도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그 일은 그저 고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랑마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할 일이 보람이 되고 사랑이 기쁨이 됩니다. 희망은 다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칸트가 말한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이 의미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할 일이 생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는 곧 할 일의 원천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할 일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도, 친구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것도,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는 것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할 일들입니다. 할 일이 있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매일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지금 심는 씨앗이 언젠가 꽃이 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희망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곧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내일도 이 사람과 함께 웃고 싶다는 마음, 내년에도 이 사람과 함께 봄꽃을 보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희망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힘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도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어차피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사랑의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매 순간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일, 사랑하는 사람, 희망은
서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를 강화하고 그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행복의 구조입니다. 칸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할 일을 잃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희망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삶의 이유가 약해지고 할 일의 의미도 퇴색되고 희망도 희미해집니다. 희망을 잃으면 할 일이 고역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돌봐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에만 몰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매달리면서 자신의 할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만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일은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경우,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속에 희망이 없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방에 살고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일 즐겁게 하는 일이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고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눈빛이 반짝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칸트가 말한 행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할 일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모두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작은 할 일 하나를 만들면 그 할 일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 사랑이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진심으로 아끼면 그 사람을 위해 할 일이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칸트의 이 한마디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한 말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칸트의 말은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백화점의 진열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은행 잔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남들의 부러운 시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전화 한 통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유명해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손에 넣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정작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칸트는 이 순환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칸트가 말한 지혜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철학의 힘이고 칸트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기대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소박한 것이라 해도 그 기대가 여러분을 매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칸트의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는지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